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야, 저 정말 이거 엄청난 지금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아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세훈쌤 입 이렇게 찢어진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저 그게 아니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 왜 힘들어요, 세훈쌤이? 예? 저 요새 최근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예. 세차를 아침부터 10시부터 세차?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1시 반에 세차가 끝났어요. 네, 그랬죠. 아, 죽는 줄 알았어. 맵시다, 그만.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맵시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차를. 차를 바꾸셨는데, 예, 그 차를 갑자기 사랑해서. 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새. 갑자기 책을 차에서 읽는데. 그러면 사고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주차시켜놓고 주차시켜놓고 이렇게. 거기서 아. 차를 읽는다는 거예요. 나이서 진짜. 근데 이제는 세차에 맛들이면 그거 안 돼요, 그거. 내 아는 애 중에 세차에 맛들이는 애 있어요. 그거 진짜 곤란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 동주 방송이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어떤 방송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정말 이 방송은 놓치시면 안 되는 방송입니다. 왜냐? 제가 한 명 한 명의 패널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뭐 당연히 독서는 세훈쌤입니다. 세훈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제 맞은편에는 우리 오늘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같은 시인이신 김소영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다른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거는 또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감독 8인에 들어가고요. 예, 그쵸?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과 같이 한국, 젊은 감독 8명에 선정되어져서, 파리 클레르망 영화제도 한국 대표로 참가했었던, 젊은 신의 영화 감독, 이상학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학입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예, 출품하신 영화가 그때 오징어였죠? 예, 네. 너무 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그냥 한국영화 아카데미 후배일 뿐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와 같이 이제 제 단편 영화를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단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상업 영화 이제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네요, 한국 대표로 간 거 아니에요? 파리 클레르망 네, 영화제.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네네. 그게 그러니까 8명 중에 봉준호 감독님이 제일 유명해. 네. 봉준호 감독님도 젊은 그렇죠, 젊죠. 젊은가? 출신 젊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젊어요. 네. 네? 맞아요, 나보다. 진짜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봉준호 감독님 연세대 사회학과 87학번이에요. 그러시구나. 나보다 젊어요. 예. 자, 적어도 제가, 그 정도 나이 아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영화 동주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방송에서 영화 동주도 얘기하지만 윤동주 시인에 대한 시, 그 다음에 영상과 어떠한 문학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요 방송은 굉장히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어찌 본다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환으로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저는 이 방송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서 부담을 팍팍 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담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해, 마냥. 지금 세훈쌤 전부터 세훈쌤은요, 방송할 때 김소영 시인은 안 나오세요? 김소영 시인은 안 나오세요? 그분은 언제 방송하죠?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네. 예. 자, 어떻게 영화 동주를 같은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가요?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청취자분들 항의 들어와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런 녹음이 처음이라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는 이준익 감독님 영화잖아요. 예. 이준익 감독님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일전에 어떤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랑 다르게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졌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찍힌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경이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한 5억 정도의
19회차로 이제 전체 촬영을 마쳤다고 했는데 그래요? 예. 되게 짧구나. 나름 어마어마한 천재네 그분. 그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내구성이 있고 네. 근데 아우라가 가득한 그런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러 번 좀 봤던 장면도 많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윤동주 시인이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그런 한 일대기를 그렇게 뭔가 거대한 어떤 드라마로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떤 소소한 일상 또는 그 어떤 작은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그 어떤 그 참혹한 시기에 살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좀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라고 그러셨는데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냥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시인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다들 좋아하는 시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런 시인을 다루는 영화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평가하지 못한 시인들도 많고 그런 문학 작품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나는 안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 이제 좋아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주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시인을 다룬다는 게 영화로는 정말 되게 불편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뭔가 잘못 다뤄버리면은 뭔가 오해될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한 시인의 그런 그 개개인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대중 영화가 될까라는 고민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풀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소영 시인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좀 보시고 그 시집과 어떤 이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영화 봤습니다. 예, 지금 예. 보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약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있었어요. 예.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되게 쉽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윤동주 뭐 시 좋은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다뤄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이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인과 영화 감독이 다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네. 나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아는 시인은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주에 대해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층적 시세계를 다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 영화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주를 봤죠. 결국은 그 영화가 윤동주의 시를 또 한 번 대중에게 다가가게 만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미디어의 힘으로. 아니, 이게 굉장히 또 한 번은 아니고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동주 네. 시인의 시에 다가간 적이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 처음으로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쓴 다음에 새로운, 다시 말해서 문자가 아닌 영상 이미지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오늘 완전히 이 역할로 지금 굳어진 거죠. 저는 윤동주를 몰라요 이런 느낌으로. 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시 하늘으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이 영화 이 시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요 네. 연습장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연습장을 썼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이 연습장 쓸 거예요. 근데 뭐 한때 공부할 때 연습장을 일주일에 몇 권 쓰는지만 내기하고 연습장 쓴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면은 뭐 서울대 간다 막 그래, 사람들이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그 연습장 같은 데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서시예요. 근데 그 시를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요, 한 일제시대 때 저렇게 나약하게 살아 사람이 이러면서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가졌었던 첫 번째 느낌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20대 때 또
그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민주화를 위한 어떤 싸움을 막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좀 강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람을 울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이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구나. 제가 뭐 나이를 더 먹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영화가 저에게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느낌은 아마 그 세훈쌤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그 시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나요, 소영쌤? 우선은 평가가 너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요? 정확해요, 오히려 평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연구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연구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행 연구 그걸 보고서 또 얘기를 하고 거기서 약간 다른 걸 얘기를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윤동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보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윤동주 전집을 쭉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전 동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좋았단 말이에요.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고뇌하고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드러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가족들이 뭐 송작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요. 마치 그렇구나. 소영 씨한테 김작가 이러면서 김시인 이거나 김시인. 이제 뭐 그렇죠. 친척들이 모이거나 할 때도 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밥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고 부를 짝이 너가 없어. 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뭐 공부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 공부 이럴 순 없잖아요. 아주 말이 길긴 하죠. 짧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감독. 네, 얼마 좋아. 이 감독 김시인 얼마 좋아요. 이게 뭐야? 유명한 별명 있잖아요. 모차르트. 그러면은 평단의 어떠한 반응과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우리나라 뭐 백석이라는 분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동주 시인도 좋아하고 뭐 이런데요. 이게 제가 언뜻 갔다가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영풍 갔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시인 향수 나온 거 알아요, 소영 시인님? 시인 향수. 네, 알아요. 네, 시인 향수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 하나 사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방송 출연을 뭐 매개로 해가지고서는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걸려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백석 향수는 있더라고요. 백석 향수가 있고 윤동주 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만해 한용운 선생 시인은 없거든요. 향수는. 그래요? 네. 그 시리즈에? 그 시리즈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백석, 윤동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인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로 사람들이 좀 생각들을 하는지 그 시의 어떤 느낌들로 주되게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서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보다는 좀 전문가 평단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뭐 평단에서 윤동주 시인을 막 이렇게 다시 다루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암울한 시대 상황의 극복이지. 그런데 이제 서정적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다시 문단에서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향수 얘기를 들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뭐 백석이라든가 윤동주라든가 이런 게 저는 사실은 굿즈의 형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을 좀 알고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우시군요. 아니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봐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야 그럼 김소영 시인님의 그 향수는 어떤 느낌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아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요. 야 시를 향기로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 마케팅의 컨셉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파는 거겠죠. 뭐 가격대가 좀 적당해서 그러니까 저는 선물하기가 좋아서 시를 만든 보다 건지.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내 감각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대체 어떤 감각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배울 때는 뭐 이게 후각적, 시각적, 심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뒤에 계속 심상이라는 말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시각적 심상이라고 해봐야 시각이 아니고 심상인 거잖아요. 후각적 심상 해봐야 심상인 거고 우리한테는 그 글자로 돼 있는 것이 내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후각이든 시각이든 뭔가로 바꿔야 되는 건데 진짜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진짜 시인하고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러면 시인들은 정말 그걸 자기 몸으로 느끼는 바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걸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뭔가 돌아다니는 걸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로 표현해내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윤동주 시집도 저 이제 지금 문지에서 이게 나온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이거는 저도 한 권을 샀으면 좋겠는데 뒤에 산문도 실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윤동주 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윤동주의 시는 그러니까 시집 안에서 글자가 가로로 써 있는 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인은 과연 이 시가 가로로 써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시의 시는 어쨌든 세로로 써 있는 세로의 원고지로 써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로로 보는 것과 가로로 보는 것도 분명히 읽는 사람에 있어서는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을 담보하는 것도 시인의 역할인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번에 민음사에서 김수영 달날의 장난이라고 해서 새로 또 다시 시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책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읽는데 자꾸 멈칫멈칫하게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평소 시집을 읽는 것보다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끊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더 좋은 전집들이 있어요. 김소영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초기의 시들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를 쓸 때도 당연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후에 이것이 또 어떤 형태로 바뀐다면은 그것까지는 또 손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쓰죠.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와 문학을 영화로 어떤 재창조하는 예. 과정에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 작품은 우선은 당시에 쓰여졌던 그것과 읽힐 시점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어떤 매체로, 아까 이제 세로로 쓴 새로운 어떤 판본을 쓰는 것처럼 영화로 구현했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제 영화가 소설에 가까운 것이냐, 극에 가까운 것이냐, 시에 가까운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동주라는 이야기는 시에 가까운 부분 시퀀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를 모티브로 해서 그 시가 쓰여졌던 그 풍경을 예. 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벌어지는 현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시인이 어떤 한순간의 단상을 글자에 적는 순간과도 굉장히 유사할 때가 있거든요. 영화를 촬영하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필름과 디지털에 담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종이와 글자에 담기느냐, 그 순간을 그 순간이 뭔가 창작의 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감독님은 시인이 시상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글로 옮기는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 예, 제가 생각해 보셨겠죠. 사실 네, 시도 쓰시는구나. 써보셨겠죠. 과거에 이제 문예창작과를 다녔거든요. 아, 잠시 문학 청년이었던 그게 시절이 아니면 있었는데. 영화가 안 나오는 맞네. 거예요. 뭔가 남다른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감독, 김수빈, 우리는 괜히- 이름 없는 우리는 이름 없는 존재들. 무명의 존재들. 한 번쯤 다 이렇게 끄적여본 네. 적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번 팟캐스트 들으면서 음. 그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배울 때 활자로 접하게 되는데 예, 예. 세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시 이렇게 딱 낭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이 활자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딱 시가 낭독될 때마다 집중해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영화를 좀 즐겁게 보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시가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이중적인 의미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형태로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상적 이미지와 동시에 같이 또 그 청각으로도 네. 또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고마워했었어요. 아마 지나칠 만한 영화였다. 왜냐면 굳이 이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보지 않았을 만한 영화였는데 이걸 이제 보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시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시와 장면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아, 저요? 어. 여러 가지가 다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송목유 친구 도망가자 그럴 때. 네. 그거는 개인의 역사적인 그 감정이입의 배경이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과 시가 연관이 되는데 그게 자화상이요. 본인이 생각할 네, 때는 자화상이죠? 되게 이게 잘 네. 연결돼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자화상이요. 자화상. 자화상이 완전히 그 장면과 완전 일치되는 그 느낌, 미워할 수 없는 친구, 그러나 미움의 마음이 드는 것, 그런 어떤, 그리고 너무너무 높고 강력하게 보였던 친구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 그 속에서 또 느끼는 실망감, 그러나 또 이해, 연민, 뭐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싹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번 도망가 봐야 알아요. 시님은 그 쫓겨봐야 마음에 알아. 들었던 예. 시가 있으셨어요? 그 안에서? 저는 사실은 애초에 이제 이 얘기를 만약에 그냥 시만 얘기를 하면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길에 대한 어떤 시적 이미지 이게 아니라요.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오래 걸었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영화를 보는데 새로운 길 이러면서 이제 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무래도 시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시가 이제 딱 낭독이 되면 이 시를 낭독하기 위해 이런 장면들이 여기서 연결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길. 세훈쌤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별의 눈 밤이요. 그치. 그거 이렇게 언제 나오냐면 별의 눈 밤이 저기 거의 이제 그 여학생이랑 같이 걸어가는 장면에서 중간중간에 삽입돼 갖고 들어가거든요. 네. 역시 영화는 연애지. 김비서라니까. 근데 별의 눈 밤이 그렇게 그런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거를 그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알던 별의 눈 밤은 뭔가 그냥 나 혼자서 어딘가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컸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나루는 별의 눈 밤은 그게 아니고 계속 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시를 중간에다 집어넣어서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그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그 내 친구가 낭송한 별 해는 밤이 워낙 강렬해서 그 시에 대한 그 느낌 외에는 별로 오진 않아. 그 친구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 별에는 밤을 들으면서 저는 그 친구가 문득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 느낌에 대한 어떤 포인트고. 감독님 네.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또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인을 어떤 버디무비의 형식으로 다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이야기는 이제 뭐 패터슨이라는 이제 최근에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큰 사건도 없고 어떤 패터슨이라는 시에서 버스 운전사를 하는 한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단상들을 이제 적는 그걸로 이제 모든 장편 영화가 구성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동주는 굉장히 달랐죠.
동주는 이제 윤동주라는 어떤 캐릭터만으로는 어떤 강렬한 어떤 내러티브라던가 당시 시대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송명규라는 이제 캐릭터를 부활을 시켰잖아요. 이 지점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명규라는 굉장히 동물적인 이 혁명가와 그리고 굉장히 그 윤동주라는 어떤 식물 같은 어떤 그런 관념주의자라고 이 감독님은 표현을 쓰셨었는데 그 둘 간의 케미가 굉장히 큰 극성을 발휘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좋았던 거는 저는 쉽게 쓰여진 시가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 이제 한 3막 초반 정도에 나오는데 이제 송몽규가 이제 제일 한국인들과 이제 걸기를 준비하는 장면과 이제 그 쿠미한테 전화를 받고 자기가 이거를 일본에서 출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창밖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골방을 쳐다보는 그 장면이 교차 편집이 되면서 이제 쉽게 쓰여진 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대목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시인분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시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어떤 참회와 무슨 부끄러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거기에 반대편에서 움직였던 굉장히 행동주의자들의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버라이어티한 장면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산이 없어서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창작의 단상이나 혁명의 단상은 사실 이 골방과 탁자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순간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모든 씬과 씬이 실내 장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실내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그 섬세한 연기와 어떤 연출로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 교차 편집 쉽게 쓰여진 시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 역시 들으니까 감독님의 역시 시선은 감독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자부심 있게 오늘 방송을 준비했다니까요. 내가 먹혔네요. 네, 먹힌 거 완전 먹히죠 이거. 시인 있고 감독 있고 뭐 이제 이 사람이 이래서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 진짜 멋있다. 이 전문가 멋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짝 지금 보니까요, 이게 북퍼퓸이래요. 제가 본 게 향수가 아니라 북퍼퓸인데 이게 퍼퓸이 향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북퍼퓸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하고 근데 이게 책이랑 같이 묶여서 판매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파티에 갈 때 그 향수를 뿌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뿌려서 싼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제 그런데 판매 1위가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이래요. 2위가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고요. 제가 아까 한용호 선생님의 거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안 팔린대요. 한용우의 님의 침묵이 제일 안 팔리고 여기 보면 뭐 모비딕도 있고 소설도 있나 봐요. 셜록 홈즈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을 판매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게 제가 왜 이걸 굳이 정정하냐면 이걸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걸 줄 테니 제발 책을 좀 사라. 되게 짠해서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좀 잘못 이해했네요.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사세요. 책을 사서 봐라. 시집 문제에서 내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시집 문제에서 내셨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큰 출판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집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저는 그곳에서 시집을 냈던 시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딱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다가 오늘 편 뵀는데 저 궁금한 게 그것도 있었는데 네. 문지 정도면 되게 큰 출판사고 그 시인 전집이 되게 큰 맞아요. 건데 문학과 지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시집이 많이 팔리나요? 아니 왜 또? 아니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시집을 사서 보거든요. 근데 이 시집이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거를 자주 봐요. 그럼 시가 하나 빠지면 거기를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간 시집은 안 차요. 원래는 차야 됩니다. 차야 그래요? 되고요. 사실은 시를 읽는 독자들은 언제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출판사들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이라고 하더라도 세를 많이 하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를 읽는 독자들은 뭐 많으면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독자들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구매를 한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늘 한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선 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진입이 약간 높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읽긴 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딱 올리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낭독회 같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젊은 시인들 또 젊다는 기준도 약간 이상한데요. 어디까지 젊을 것인가. 저는 아마 이제 나이를 아주 많이 먹어도 우선 젊은 시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요? 있어요. 네,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이 되지 않는 한. 진입이 없어. 네, 그런데 이제 좀 젊은 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시인이 자기가 쓴 시를 낭독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낭독회 같은 거를 서점, 출판 서점, 작은 동네 서점들. 네, 네. 독립 출판 서점들이 열고 그럼 또 신청해서 듣는 분들이 또 한정되어 있죠. 되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제 고급스러운 문화? 너무 짠하잖아. 아니, 짠한 게 아니라. 그들만 리그 야구 그 영화 보셨죠? 아, 그걸 왜 그거 너무 짠하잖아. 그들만의 어떤 리그라고 했을 때 그걸 마치 무슨 동네 무슨 야구가 아니라 여기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문화의 첫 번째 출발점과 음악의 첫 번째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 죄송합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시라고 지금 네, 방송에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관리비 납부요? 네? 그래서 거의 예상치 못했던. 어머 예상하지 못했던 방송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지금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저희 최대의 방송 사고가 났네요. 자, 좀 당혹스럽긴 한데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그들만의 리가 여기서 내용까지.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꾸준히 읽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시를 예. 전혀 안 읽는 분들도 시집 이쁘다 하고서 사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시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계속 반복하네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러니까 시가 네.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요즘은 왜 그러냐면 정말 여가가 없잖아요. 과로 사회라고 부를 만큼 한 권의 책을 읽을 만한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 인생의 통찰과 그 다양한 시선들이 담긴 시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뭔가 핸드폰을 하는 것 같이 한 편 정도 읽고 잤을 때 오는 그 느낌은 아마 잊지 못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들만 읽으라 한 거는 아주 방송이 조용해졌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문화를 처음 향유했던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음악도 사실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15세기 전 세계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궁정 악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에요. 그 세종대왕께서 음악을 만드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음악을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왕의 권위와 어떤 정권의 정당성, 왕조에 대한 정당성을 사람들한테 웅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시도 지금은 그 시를 알아주고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깨달은 자들만의 리그지만 그러나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란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서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방송 사고는 일어나고 근데
청취자분들 죄송한데 이 방송은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일부다. 일부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송의 일부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시를 세로로 쓴 어떠한 시집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초창기 어떤 그런 느낌처럼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관리비 납부는 20일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아까 그 디자인 말씀하셔서 네, 저 이거 소화다리, 학생이 네. 이제 예전에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그 작년에 아마 윤동주 뭐 몇 주년이라고 하셨죠? 100주년.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기획돼서 나왔던 시집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막 뭐 이렇게 연필도 들어가 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줬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됐어요. 뒤에 자필 이렇게. 원고. 네, 그런 원고들까지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글씨를 참 잘 썼네요. 예, 글씨도 이 정도면 뭐 잘 쓰는 편이죠.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시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요새 활자라는 거는 활자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활자가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도 최근에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집 안에서 특수효과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를 지나가면서 시집 안에서 우리 특수효과라면 좀 이상한데 네, 여러 가지. 기호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네, 많이 글자의 하고 배열을 있어요. 가지고서 그림처럼 어떤 모습을 네. 만들어내는 식의 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것도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인님 시 이렇게 숲을 네. 띄워놓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띄워놓으신 거는 볼 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상 보는 거, 시각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제목을 정하거나 그럴 때 조금 존중을 해주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어떤 제목을 하고 싶다 하면 시인의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편집자분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조율하는 또 그게 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 책등에는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앞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정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집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외국 시들은 여러 가지 막 새 모양으로 한다거나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분명히 이제 젊은 시인들도 많이 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커트가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편집하는 교정을 해주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인원은 적은데 그걸 했다가 하나가 또 이상해지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좀 고생하더라도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효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보인다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집은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그거는 좀 많이 팔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딱 가격대도 그렇지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딱 편하고 선물하기도 좋고. 선물하는 선물하기 딱 좋아서 선물 받기 좋죠.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딱 한번 이 책을 계속 들고는 다녔는데 읽어보질 않았어. 이거 딱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새로운 길 시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하니까는 자화상이 나와서 세훈 쌤이 이 두 시를 좋아하는구나. 난 그렇게 아니에요. 이해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시를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사실은 윤동주 시인의 시는 별로 정말 읽어보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정지용 시인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대학생들만의 그런 어떤 날것의 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덕분에 좋아했던 시인들이 이제 막 기영도네, 뭐 이성복이네 이런 시인들을 막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상처를 입은 시인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시를 읽었구나. 저는 이제 뭐 전혀 소설도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소원이 이제 태백산맥? 어쨌든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제 다음 소원은 허수경 시인님과 한번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허수경 시인님이요? 네. 허수경 시인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 만나시기 어려울 네, 겁니다. 어렵습니다. 네. 왜요? 지금 독일에 우리나라에 안 계시고. 계시거든요. 네. 독일 가면 되지.
항상 발상을 바꿔요. 독일에서도 독일 가면 만나줄 아니, 수 있는 독일에서도 가능성이 뭔가 높아요. 다른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아, 걸로 알고 진짜요? 있어요. 아, 그럼 못 만나죠. 예, 민폐예요. 그 예, 안타깝다.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내 기분이 취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까지 왔습니다. 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 노란 딱지는 뭘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읽어줄 이거는 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 어제 아니에요? 좀 시를 봤어요. 네. 쭉 보고서 이런 동시는 좀 귀엽다 해서 좀 아. 체크한 것이 있고요. 음. 이건 짧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네. 사과. 붉은 사과 한 개를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넷이서 껍질째로 송치까지 다 누나 먹었소. 이게 끝이에요. 왜 그려지? 이게 목소리가 다르니까. 뭔가 갑자기 감동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좀 감동이 오지 않아요? 막 아니 근데 송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에 씨, 속까지. 씨, 아, 보통 속까지. 네, 송치라고 송치라고 정확한 표현한 단어가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보통 뭐 옥수수 속 이런 식으로 속까지 다 먹었다. 송치까지. 네. 배고프면 이게 원래 다 끝까지 다 먹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산책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길과 관련된 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서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뭐 사실 나를 부르지 마오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를 부르지 마오 이런 거는 약간 로르카도 생각이 났고 그냥 제 생각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요. 그거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네, 그러고 싶었는데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괜찮으시면 그래도 별 해는 밤 하나만 읽고 저는 예.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시인님도 이 별 해는 밤을 좋아하시는 거죠? 일단 읽어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실은 네. 김수영 시인의 그 장난이 나오면서 그 책이 나오면서 저는 동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장난 동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또 낭독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교과서에서 본 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신 분들은 들어도 좋은데 저희가 읽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죠. 네. 젊은 시인이요 침을 뱉어라 제가 하기에는. 그러면 다른 시를 읽어주세요. 사실은 저도 별 해는 밤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우리 소영 시인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사실은 별에는 밤은 영화 동주랑 연결을 하면은 읽을 수밖에 없는 시고요. 네. 그 외의 시들은 이게 윤동주 전집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금방 읽어요. 그리고 저는 산문도 한 3편인가 4편 실려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산문은 또 느낌이 약간 달라서요.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 방송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니까 오늘 이제 영상과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비슷한 기회를 꼭 한번 만들 거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감독 이상학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영 시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훈쌤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형태의 주제를 반드시 선정하는 그렇죠? 이 두 분을 또 모시고 또 색다른 형태의 주제로 우리가 문학과 영상의 만남, 새로운 형태의 문자적인 어떠한 가치와 영상적 이미지의 가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소영 시인님이 낭독하는 별 해는 밤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